자, 1-2 서사갈래입니다. 서사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면서 감상할 수 있다. 앞에 거랑 비슷하죠. 작품의 어떤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 맥락을 고려해 감상할 수 있다. 자, 보니까 다음 그림 속 상황을 짧은 이야기로 이야기해보세요. 어떤 상황 같아요? 지금 여자애기가 이제 인형을 들고 있고요. 그죠? 엄마가 일로 와라 하고 있는데 살짝 고개를 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막내 여동생이 큰오빠 인형을 뺏어서 큰오빠가 울고 있고 우는 건가요? 웃는 것 같은데 이를 지켜보는 둘째 오빠가 자기 것을 빼앗더니 고사하면서 형을 놀리고 있다 이런 게 보이는데 또 형이 있나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울고 있는 형인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결과적으로 다양한 어떤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면서 감상하고 또한 문학 소통의 관점을 파악하고 서사갈래의 특성을 고려해서 소설을 창작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작품 속 서술자의 특성과 효과를 파악할 수가 있나요? 그럼 서술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하기 때문에 이제 시점을 파악하는 게 나올 거라는 거고요. 그 효과, 작품의 주제나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를 체크해보자. 자, 그러면 서술자를 고려한 작품 감상 보니까 서술자가 누구인가 시점 파악하고요. 어떤 특성, 자, 어떤 주제에 어떤 영향, 분위기에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해서 감상할 수 있나요? 소설에서 갈등은 무조건 나오는 거죠. 긴장감을 주거나 흥미를 불러일으키면서 극적으로 만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이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인물들의 성격, 가치관, 그 다음 주제도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갈등의 발생 및 진행은 긴장감, 흥미, 그 해결 과정은 가치관, 주제 이런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등과 긴장감, 서술자 시점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시면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술자의 특성은 작품의 주제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 볼까요? 당연하죠. 위에서 그렇다고 했죠. 소설에서 갈등은 흥미를 높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X. 갈등 대처하는 방식에서 가치관이 드러난다. 아우, 맞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철수랑 영희가 머리채 잡으면 싸우고 있어. 야! 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싸움이 났어요. 자, 근데 철수는 성격이 김연기고 아니면 아닌 거야. 그죠? 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해. 야, 영희야, 너가 이거 잘못했지 않니? 자, 근데 영희는 인간 자체가 약간 회피형 인물이다. 회피형 인물. 응?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갈등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갈등이 대처하는 방식 어때? 얘는 회피하고 얘는 지금 대면을 해야 되는 거야. 직접 지금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방식에서 지금 가치가 나와야 하나요?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좋아요? 이런 좀 이따가 화 풀리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당장 싸우는 게 좋아요? 당장 이제 결론 내는 거야. 근데 사실 선생님은 약간 요 편입니다. 요 편. 지금 얘기 안 하면 좀 답답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거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한번 볼게요. 자, 김초엽 시인이에요. 1993년. 소설가, 굉장히 젊은 선생님이네요. 젊은 이제 작가네요. 과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의 문제와 삶의 진실을 탐구하는 작품을 주로 썼다. 주요 작품으로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지구 끝의 온실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읽기 전에 가상현실에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면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등장인물들의 갈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원인, 해소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가 다양한 인물들의 가치관을 한번 파악해보고 이제 시의 주제를 뽑아낼 겁니다. 오케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소설은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구성 단계를 가집니다. 발단은 보통 인물의 소개가 나오는 부분이죠. 자, 인물, 이제 소개. 그리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해주면서 갈등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엄마가 실종되었다. 자, 요런 시작 굉장히 재밌죠. 이 시작이랑 좀 비슷한 게 뭐냐면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소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모의고사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고요. 이제 황망군의 죽음으로 시작하는 어떤 소설이 있어요. 요런 걸 먼저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사람들을 어떤 극으로 좀 이제 끌어들이는 어떤 흡입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흥미진진한 사건이 하나 제시가 됐어요. 자, 첫 번째, 엄마의 실종입니다. 자, 사건 1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야 실종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죽어서야 실종된다.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상하네. 지금 현재 죽어서야 실종, 법적으로 처리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일단 죽어서야 실종됐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평범하지 않은 사건임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띠용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더 읽어보겠습니다. 생전에도 지민은, 자, 지민 인물 나왔어요. 지민은. 자, 우리는요, 시 말고 이제 소설을 읽어나가면서요, 한 두세 줄 읽었을 때 시점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시점이라는 건 뭐예요? 소설은 서술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술해주는 사람의 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 시점을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작품 안에 있는 나. 그죠? 작품 안에 있는 나. 작품 안에 등장인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얘기를 한다면 이제 서술자가 나입니다. 맞아요? 네. 나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1인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학생들, 남학생들 막 게임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1인칭 시점은 내가 총 들고 달리는 거야. 다다다다다 달리는 거지. 그지? 줍는 것도 이제 내 시선으로 이렇게 줍고. 선생님 지금 배그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임은 해본 적이 없어요. 잘 하진 못해요. 근데 3인칭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거예요. 3인칭 하면 지금 뒤통수가 보이지. 그지? 인물의 뒤통수가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의 시점이면 나가 등장한다면 1인칭. 내가 주인공이라면 자, 그럼 1인칭 주인공 시점. 자, 근데 내가 다른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치면 그걸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나가 아니라 뭐 철수, 영희, 지금 여기 보니까 지민 나왔죠. 이런 인물의 이름이 나오면서 어떤 인물, 즉 작품 안에 있는 인물이 아닌 사람이 그걸 서술해준다 라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그 인물들의 이름을 직접 지칭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인물 각각의 이제 심리를 드러내줄 때, 자, 주인공은 자신의 심리를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관찰자는 그 원래 주인공의 심리를 얘기해 줄 수가 없어.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치? 그래서 심리 묘사는 보이지 않을 때 이제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3인칭은 작품 아니고 서술자가 이제 밖에 위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각각의 모든 이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작가밖에 없죠.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근데 밖에서 그 인물들의 행동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럼 심리가 드러날 때 작가 시점, 심리가 드러나지 않고 행동 묘사만 나타날 때 이제 관찰자 시점. 자, 그럼 파악을 해볼까요? 보니까 지민은 지민의 마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지민은 엄마가 실종되리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지민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지금 보니까 엄마가 실종되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민의 입장에서 지금 서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제한적 3인칭, 제한적 작가 시점. 제한적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하면 돼요. 좀 시선을 제한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엄마는 너무 찾기 쉬운 사람이었다. 지민은 엄마가 죽기 전 몇 년 동안 다녔던 장소를 한 손에 모두 뽑을 수 있었다. 그러면 엄마는 지금 보니까 어디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니네요. MBTI I 요 정도 그죠? 그랬던 엄마가 이제 와서 언제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지금 굉장히 궁금해요. 엄마는 죽었거든요. 근데 사라져버렸대. 그 시점도 위치도 알 수 없다. 지민이 엄마를 찾아온 날은 엄마가 이 도서관에 기록된 지 벌써 3년이 지난 후였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바로 사라졌는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도서관에 기록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보인데요. 요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어쨌든 죽으면 일단 도서관에 기록하는 문화가 새로 생긴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를 해보자면 엄마가 도서관에서 실종됐어요. 그죠? 언제? 도서관에 기록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이제 죽어서 실종됐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어떤 근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살면서 처음으로 찾은 도서관이었다. 둥근 지붕, 야트막한 부지, 건물을 둘러싸고 꾸며진 정원과 연못. 자, 도서관의 묘사입니다. 외양 묘사. 항상 서술 방식 체크는 정말 중요해요. 이곳을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기보다 차라리 오랜 정통을 가진 관광 명소처럼 보이게 했다. 뭐가 그렇게 보이게 했대요? 저런 외양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 이곳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가 맞거든요. 죽은 사람을 데이터화해서 도서관에 책처럼 보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런 묘사를 사용하니 어떻게 보이게 했대? 관광 명소 같아 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거나 나오는 사람 중 실제로 책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도서관이라고 불렀다. 자, 한때 도서관이라고 불렸던 장소 중 일부는 박물관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옛날의 도서관은 일부는 박물관, 그러다 가치가 없는 곳은 전산화. 왜? 책은 우리가 이제 뭘로 봐요? 진짜 종이책이 아니라 전자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종이가 필요 없는 상황인 거겠죠. 그죠? 지금 교과서도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의 도서관은 다른 개념이다. 이곳에 있는 건 책도 논문도 비슷한 자료도 아니고 이제 뭐가 있다. 책장 대신 층층이 쌓인 마인드 접속기가 자리하고 있대. 사람들은 도서관을 왜 찾아오죠? 목적, 추모를 위해. 역할이 변화됐습니다. 추모의 공간은 죽음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장소로 변해왔습니다. 도시 외곽의 거대한 면적을 차지했던 추모공원에서 캐비닛의 유골함을 수납한 봉안당으로 다시 도서관으로. 자, 이런 것들이 추모 공간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추모공원은 그냥 무덤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화장한 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도서관으로 변화했대요. 도서관을 드나드는 이들 중에 헌화하기 위해서 꽃을 가져오는 사람은 없대요. 자, 그럼 뭐가 바뀌었다? 추모 방식도 바뀌었다. 배경은 그러면 미래이겠습니다. 대신 마인드에게 건넬 수 있는 데이터를 받는데요. 우와, 꽃이나 음식, 생전에 고인이 좋아했던 물건을 모방하는 데이터 조각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요새 약간 VR 같은 그런 컨텐츠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약간 우리가 VR 같은 데 접속해서 어떤 캐릭터를 만나는데 그 캐릭터한테 줄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그 안에서의 어떤 아이템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후 죽은 후 마인드 업로딩이 보편화된 것은 수십 년 전의 일이다. 벌써 굉장히 오래되다는 거죠. 이 기술이 상용화된 지가. 처음에 사람들은 영혼이 데이터로 이식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다고? 영혼이 진짜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했대. 자, 근데 하지만 곧 육체는 죽어도 정신은 영원히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하지만 곧
데이터는 자아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반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자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들이 수없이 행해졌는데 논란 끝에 그럴싸하게 재현된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자아의식 가진다? Nope, 안 가진다. 외부의 자극에 반응한 처럼 보이지만 오케이, 과거의 근거를 기억할 뿐이다. 죽은 사람의 반응을 그냥 가상할 뿐이다. 거의 그러면 사실 조금 지금의 우리가 AI 기술이 좀 접목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막 AI랑 대화할 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대답을 예상해서 우리랑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마인드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이들은 많았다. 다수 존재했다라는 것, 학계의 의견과 달리 이런 게 보편적인 경향이었다는 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빠는 지금 이곳에 없지만 도서관에 가면 언제든지 아빠를 볼 수 있어요. 하면서 활짝 웃으며 말하는 어린이가 다큐멘터리에 나왔고 이건 광고겠죠. 한 사별한 남편과 마인드 접수기를 통해 감동적인 재회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학계에서 마인드를 어떻게 정의하든 마인드 도서관은 삶과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남겨진 사람들의 상실감은 어떻다? 좀 달라졌다는 거죠. 지금은 죽으면 그냥 사라져버리잖아요. 그죠? 하지만 가상에서라도 뭔가 만날 수 있다? 너무 좋지 않나요? 그죠? 타임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말해주었을까? 살아있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해 줄 텐데 약간 AI처럼 대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그런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위에 어떤 생전의 기억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다 없다? 일단은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체크할 거 어떻게 바꿔놓았는가? 자, 죽은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면 해줄 말이나 행동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상실감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정리해 볼게요. 과학소설, 현대소설이고요. 배경은 한국사회. 근데 사실 조금 현실 비판적인 면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체크를 해볼게요. 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지금 딸의 입장에서 좀 서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 정치적 작가 시점이다. 소재는 마인드 분실, 주제는 우리 아직 알 수 없지만 세상과 단절됐던 살아갔던 이제 어떤 엄마의 삶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짧고 군더더기 없는 문장으로 속도감을 느끼게 해요. 이건 문체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다음 미래의 과학기술에 근거해서 전개, 전적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는 시점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추모 공간의 변화도요. 옛날에는 굉장히 거대한 규모로 이제 무덤에 묻었죠. 두 번째, 유골함 캐비넷에 탁탁탁 수납하죠. 자, 도서관 이제는 마인드를 보관하기 때문에 이제 원래 도서관의 책들은 거의 다 처분이 되고 나머지는 뭐 박물관이 되고 그죠? 거의 다 전산화가 되었고 이제는 아예 다른 공간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자, 두 번째 영상에서 이제 보겠습니다.